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치 헌금 수수와 또 가족 비위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1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꽤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치헌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12시간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사가 새벽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오늘 오전 9시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조사실로 향하기 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지 등의 질문엔 침묵을 유지했지만 비밀 금고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김병기 의원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2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입니다. 가족 관련 의혹도 많습니다.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기자가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김 의원이 내일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13가지 의혹을 빠짐없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틀로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 의원 차남을 불러 조사한 것 외에도 배우자와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전 보좌진 등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또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장소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우선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병기 의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오늘 저녁 서울 시청역 근처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3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낡은 건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화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근길 도로 너머 건물 위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쳐 오릅니다. 밤하늘에도 검은 연기가 가득한데요. 주변 건물에서 내려다본 사진엔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오늘 저녁 6시 20분쯤 서울시청역 근처 북창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시작됐는데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원 90여 명을 동원했지만 화재 발생 3시간째 큰 불이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요. 불이 난 건물이 낡은 데다 근처에 임시 건축물이 많아 진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로 건물이 무너질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로 진입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우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해체 작업에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불이 나면서 일대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서울 중구청은 불로 인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진화 작업을 위해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주변을 지나는 차들은 이곳을 우회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불이 워낙 강했네요. 네. 예, 퇴근 시간에 시작된 불이 아직 3시간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따가 속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이른바 법 왜곡죄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내일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 소원제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검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는 24시간을 꽉 채워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법원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법원 내부의 상급자로부터 강요, 압박, 회유가 있을 경우 법 왜곡죄 저촉 가능성을 들어 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적 급박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가로막고 본회의장 밖에서도 입씨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또는 봐주기 수사를 막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의 반발을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여당을 나치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또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야의 평행선 속에 법 왜곡죄는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재판 소원제법을 상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인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사심제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법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사법 3법은 토요일 저녁이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 사법개혁 3법 중에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데요. 이 고소고발이 잇따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을 비틀어 누군가에게 죄를 씌우거나 봐주면 처벌한다는 게 법 왜곡죄의 골자입니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지만 고소, 고발이 난무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시각입니다. 수사와 재판 대부분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은 측은 물론 더 강한 처벌을 원했던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이나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처벌하도록 했는데 판사나 검사의 의도까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은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뒤따르는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100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4주째 둔화했는데 이 같은 가격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25억 원대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매물이 쌓일 정도는 아니지만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구 일대에선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호가가 한 2억 정도 떨어진 금액대로 물건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도 그 금액대로 한두 개씩 됐고요. 그 이후에 2월 초쯤부터는 매수자분들이 좀 관망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하락 전환한 건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입니다. 또 송파구는 47주 만에, 용산구는 101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자치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통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거래 표본이 적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 착시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시장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 아파트값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11% 오르며 상승폭은 4주 연속 줄었지만 상승세 자체는 55주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이 0.61% 올라 11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은 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경기 아파트값은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지난해 취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 성인 응답자 1,002명 가운데 67%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2월 둘째 주와 비교해 4%포인트 오른 건데, 이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나온 지지율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떨어진 25%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20대 이하에서만 긍정평가가 48%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는데,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 또한 56%에 달했습니다. 집값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이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는 잘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오명을 썼던 주식시장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집권 2년차 가시적인 국정 운영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민생입법 처리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계파 세력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 내 의원 모임 공취모가 조직은 유지하되 독자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은 피하되 정체성은 유지하겠다는 건데 내홍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가 오찬회동을 거쳐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모임을 유지하되 당 공식 기구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 추진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며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곧바로 추진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가 손을 맞잡는 등 즉각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그 한병도 위원장님께서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습니다. 현 시점 가입자가 105명이라고 밝힌 공취모는 친명계 세력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탈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공취모는 자발적 모임인 만큼 개별 의원의 탈퇴 의사를 존중합니다. 야당에서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입법 권력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우스꽝스럽다며 해산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보다 대통령이 중하다면 지금 당장 배지를 떼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가라앉은 당권파, 비당권파 간의 내홍이 다시 발화할 거란 우려도 흘러나오는데 당장 입법전선에서부터 균열이 감지되는 모양새입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원내 지도부의 결단으로 수정된 법 왜곡죄를 둘러싸고 당권파를 등에 업은 법사위의 강경파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부안 당론으로 일단 정리되긴 했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을 둘러싼 긴장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정부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당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이 공소청 검사의 권한 논쟁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상태지만 조삼모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공소청 논쟁을 털고 선거 변수를 최소화하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뒤 최저인 17%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선수를 가리지 않고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못 치른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던 중진 의원들이 지도부와 단체 면담에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작심한 듯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저륜과 속죄를 언급하며 강하게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확실한 절연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속죄하는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1시간여 뒤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모여 끝장 토론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노선 문제를 단숨에 매듭 짓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분열된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끝장 토론 통해서 하나로 뜻을 모으자. 장동혁 대표는 중진 모임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겠다며 최고 중진회의 부활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밝힌 셈이지만 녹록치 않은 당 안팎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는 당 지지율이 장 대표 취임 후 최저인 17%까지 급락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과 28%로 동률을 이뤘고 PK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윤리위 제소 릴레이에 더해 친한계를 겨냥한 중징계와 법정 다툼까지 당 내용은 좀처럼 봉합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등장한 이래로 그 국민의힘 윤리위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TK 행정통합 문제도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가 여전히 거셉니다. 당 한편에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내부 총질과 이간질에서 찾는 목소리가 어김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니탄만 하는 사이 국민의 지지는 신압으로 제1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로부터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료에 약물을 타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김모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깊이 가렸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경찰도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유족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까지 나온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유족 측은 김 씨가 냉혹한 계획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CTV와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의 증거로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범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유족 측은 조만간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보니 숨겨둔 금두꺼비와 황금 열쇠, 롤렉스 고급 시계와 에르메스 명품 가방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압류한 물품이 보관된 국세청 수장고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492개가 다음 달 온라인 경매로 매각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집 안방 금고를 열자 순금 40돈짜리 황금 두꺼비 1점을 비롯해 골드바 6점, 황금 열쇠 2점이 쏟아집니다. 금부치와 현금 등 1억 3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 추적특별기동반이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낸 체납자 집을 현장 수색하자 가족들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몸싸움과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고성도 오갑니다. 저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숙제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바닥에 던진 가방 속을 확인하니 5만 원권 현금 다발 1억 원이 발견됩니다. 집안에서 6천만 원을 추가로 찾아내 1억 6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집에서는 화장실 세면대 수납장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됐고 방해입니다. 체납자의 강력한 저항에도 현장 수색이 이어지고 비닐봉지에 감춰둔 현금 뭉치와 금 54돈이 압류됩니다. 문을 열지 않는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1억 원이 징수되고 시가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 시계 13점과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7점도 압류 조치됐습니다. 고액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하여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압류 물품 보관 수장고도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는 3,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고가 가방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가의 위스키, 비상장 주식 주권 등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롤렉스 등 고가 시계와 황금 거북이 등 귀금속은 수장고에서도 별도 금고에 보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총 492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매 판매 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국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호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소식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앞에 전해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결과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나왔고요.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각각 이제 4%, 3% 이렇게 나왔고요. 태도 유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27%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지역별 정당 지지도.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앞섰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지는 못했습니다. 28대 28 동률이었고요.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 지지율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67% 잘하고 있다. 67% 취임 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25%로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이제 빠진 그런 모습 보셨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도 45대 17%,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이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오랜만이고요. 예. 이게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최저 지지율인데다가 네.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MBS 저게 이제 매주 정기조사입니다. 그 조사 지표에 따르면은 작년 8월 이후에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지난 20일 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윤 어게인 세력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당내의 요구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절연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예정됐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 전체 그 합계의 차이도 크지만 대구 경북에서 동률이 나왔다. 그러게요.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한테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한 3개월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건 2018년도 그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의 내부, 특히 이제 장동혁 지도부의 반응일 텐데요. 여전히 그런 위기감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 내부에는 위기감이 있고 오늘도 재선 의원들, 다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변화와 대책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나 현 지도부의 그동안의 이 기류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게 오히려 더 이 지배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방선거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근래에 있었던 그 어떤 선거보다도 더 어떤 괴멸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17%. 그리고 지역별로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박원석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계속 경고음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다가 저런 상황이 오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찾아봤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12월 13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4%예요. 계엄 직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괘씸해하느냐면 그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오히려 저륜은커녕 절윤하는 세력과 절연한다라고 장 대표가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싸늘한 민심의 반응을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보다도요. 태도 유보가 여론이 더 높아요. 국민의힘이 17%인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태도 유보가
27%라고 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좀 비슷비슷했는데 저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중 경고, 이거는 옐로우 카드도 아니고요. 거의 지금 빨간 카드를 지금 제시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67% 기록한 것도 이제 상당히 큰 수치인데 이제 직전에 이제 63%였는데 4% 포인트가 이제 증가를 했고 잘못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5% 포인트가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 지지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최근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네. 이제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또 연일 지금 이 코스피 이 화랑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6,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공약했었는데 주가 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 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데 대체로 정리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 무엇보다 큰 게 반사이익이죠. 저렇게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야당의 메시지나 야당의 이 대통령이나 정부 운영에 대한 견제는 거의 들리거나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문제는 이 추세가 바뀔 건가? 저는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신감 속에서 더 과감한 정책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또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서 기존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 중도 캐스팅 보트층이나 혹은 합리적 보수층까지 이 지지 연합을 확장하겠다 이런 공세적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핵심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굉장히 축소지향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뿐더러 더 격차가 커질 가능성마저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수치는 점점 더 벌어지는데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글쎄요. 바뀌죠. 한국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단해서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이 사실 코스피 5,000을 공약했을 때 믿기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6,000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제적인 상황이 많이 뒷받침이 됐죠.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또 SK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정부가 이제 또 그 주식과 관련한 그런 법 제도를 또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는 공약을 실천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수를 통합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통합이 아니라 이건 정벌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명할 때 보면은 만약에 통합이라면 그래도 야당과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도 됐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지명해서 결과적으로는 장관이 되지 못했지만 책임은 오히려 대통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그런 중도 보수라는 그러한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소위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도 민주당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그래서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방책을 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배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든지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을 아주 발본하겠다 그렇다든지 또는 그 농지 소유자,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지금 뭐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핀포인트 하면서
사실 평소에 생각지도 않다가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응징이 이루어지는구나, 시원하다라는 인식을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볼 때도 명청 갈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칠지 않은 방법으로 제압한 것 같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언론 미디어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안정화됐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말입니다. 지금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조희대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하는 거거든요. 법 왜곡죄라든지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뭐 재판소원, 이거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강한 비판을 해야 되고 또 여론을 환기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전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은 높은 점수를 얻고,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 지방선거 이후까지 일정 기간은 계속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정말 다각적인 시각으로 지금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율 17% 국민의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4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못 치른다라는 우려를 전달을 했는데 지방선거 100일도 안 남았고 약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이죠. 상황이 이렇다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의원총회에서 정작 장동혁 대표가 표방했던 윤호개인 노선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보다는 행정통합 문제라든지 당면 개정 안 하기로 한 거라든지 이런 걸로 시간 허비하다가 그냥 의원총회가 맥없이 끝났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면담하고 건의하자. 오늘 그 모임이 성사된 배경인데, 근데 모임 이후에도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경청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참고하겠다. 이상의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 운영 방향을 바꾸겠다든지 예. 윤호개인 기조를 폐기하겠다든지 뭔가 이게 전향적인 그런 선거를 앞두고 이 행보를 보이겠다든지 뭐 그 어떤 변화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뭐 대안과 미래가 주축이 된 그런 그 당내에 쇄신파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만 그 쇄신파 목소리도 장동혁 대표에게 변화를 주문하는 것이 그동안의 기조였는데 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뚜렷한 당내의 그런 액션이랄까요? 이런 거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다시 이제 의원총회 소집을 뭐 끝장 토론 형식으로 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 의원총회가 설사 소집이 되더라도, 소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소집이 되더라도 그냥 평행선 달리듯이 서로 간에 논쟁하다가 끝나는 그런 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지금 대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상황이 이쯤 됐고 도저히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지금의 노선을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뭔가 지지를 호소하기 어렵다면 결단을 해야죠. 그러면 결국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변화를 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신임을 택하든가 이런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왔던 목소리를 유지하는 정도의 그런 당내 흐름 가지고서는 장동혁 대표를 변화시킬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그 중진 의원 면담에 참여했던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속죄의 세리머니를 보여주자라는 얘기도 했다는데 세리머니는 뭐고 세리머니를 한다고 하면 변화가 있겠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뭔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궁금하지만 속죄 세리머니 아마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적절한 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세리머니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속죄면 속죄지. 그러니까 속죄하는 식으로 보여주자라는 것인지. 보여주기라도 하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 기다려달라. 내게는 계획이 있다. 경청, 참고 이건 옛날에도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노선 변화라는 용어가 면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노선 변화가 뭐 나쁜 말입니까? 근데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라는 거 보면은 예. 이분들이 지금 그 당에 있으면서 초선은 초선대로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별로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중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당대표 면담을 했다라는 것으로 나중에 책임에서 면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적어도 이 정도 위기 상황이라면은요. 지금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최고위 중진 의원들 무슨 연석회의인지 뭔지를 계속 한다는 건지 앞으로 하자는 건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90 며칠 남았는데 회의하다가 지방선거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노선 변화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아니면 나가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그거를 소위 그 시스템상으로 중진 의원들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신 그러면 지방선거의 목표치가 얼마냐 목표치 제시하고 그 제시한 만큼 못하면 당신이 내려가겠다라는 거를 그냥 각서만 받아도 안 되는 당이에요, 이 당은. 네. 공증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대답을 유보한 17% 중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도 고개라도 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중진은 그래도 거기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제가 볼 때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면피하다가 뭔가 상황이 바뀌면은 그때서 편승하리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두 분이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을 오늘 정말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를 이틀째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그 당내에서는 이 한 전 대표를 향해서 백의종군하라라는 공개 요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발언까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어려운 지역을 내가 찾아가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 불만 많지만 이 선거는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자세로 나서주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따라오신 의원분들을 보고 이제 윤리위에 징계 청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예. 경북 경주가 지역구죠. 김석기 의원이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서 한 전 대표가 백의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뭐 그다지 이치에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지위도 없고 또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미 백의종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백의종군을 요구한다는 건 일종의 적반하장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당에서 억지스러운 징계, 제명을 당하는 동안에 그럼 저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저는 김석기 의원 같은 중진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전 대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수를 망칠 때 뭘 했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이 얘기 그대로 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뭐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시비비에 대해서도 저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권을 잃고 오늘날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무도한 이런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계엄이나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분도 이제 TK 지역의 의원이신데 저런 인식을 국민의힘의 다선 중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런 분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탄핵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그리고 계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해가지고 제명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명된 사람한테 이제는 선거를 도우라 그러는 거는 조금 해도 너무한 논리 아닌가요? 제3자 보기도 이런데 당사자가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대구에 있는 네. 거잖아요. 특히 이제 네. 서문시장을 방문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라간다면 징계하겠다.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징계를 할 수 있느냐고 또 지금 그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그쵸. 회의론을 또 피력하는 김재원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이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구를 따라가면은 징계하겠다 그랬다는 징계를 거잖아요. 하겠다. 근데 원내 당협위원장이면은 그 지역에 지금 배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원이 없어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지금 풍찬 노숙하듯이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지역구 사정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대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외 당협위원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 대구에 가서 하는데 어떤 의원이 소위 이제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와 활동을 같이 해가지고 좀 다닌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자기네들의 자발적인 의사인지 아니면 당으로부터 무슨 지침이 내려온 건지 지금 지방선거 90 며칠 놔두고 예.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할 지역구라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진짜 하루 24시간을 5시간으로 써도 모자랄 그런 지역인데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에 더해서 아마 이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아니면 호남 쪽 당협위원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민주당에 있거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슨 그 해당 행위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해당 행위가 아니고 해장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해장이요? 장동혁. 그러니까 그 당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예.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김석기 의원의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면 일일이 답하잖아요. 근데 내일이 이제 클라이막스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이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가겠지만 적어도 대구 시민들에게는 그 대구 시민을 향해서 이 대구가 보수의 원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슨 희생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은 지금 뭐 그 재보궐선거 등판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뭐 대체로 이런 시각이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서문시장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눈여겨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그 이른바 공치모가 기존 조직하고 합쳐져서 이제 민주당이 공식 조직화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당내 계파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비추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이른바 뉴 이재명 현상을 조명한 칼럼을 공유를 했습니다. 뉴 이재명이 자신의 신규 지지층을 통칭하는 의미, 원래 이제 그랬다는 거죠. 원래 그랬는데 집권 여당의 개파 정치의 용어로 변질된 걸 지적하는 칼럼이 있었는데 이걸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얘기 않고 이제 공유만 했는데 이거 왜 공유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칼럼의 그 취지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확정된 지지자 연합을 가리켜서 뉴 이재명이라는 그런 이제 호칭이 붙였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또 당내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 과정에서 권력투쟁적인 용어로 좀 퇴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장된 지지자 연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퇴행적인 권력투쟁의 용어가 될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아마 그 칼럼에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그걸 포스팅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실용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형 정부가.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그런 정책 방향을 강조해 왔는데 그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늘어난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에 더해져서 민주당의 뿌리를 강하게 만들고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 기반이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60%가 넘는 그런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전통적 지지층으로만 한정된다면 그리고 그런 정책 방향 중심으로 축소된다면 아마 그 지지율은 뭐 40% 안팎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 그럼으로써 지금보다 더 확장된 그런 지지 연합을 구축하겠다. 그 가운데 류이재명이라는 그런 이제 범주가 생겨나는 건 당연하고 이걸 내부에서 무슨 적대시하거나 올드 뉴를 대립시키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류이재명 이거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조국 대표가 요 얘기를 이제 자신의 SNS에다 올리면서 더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었는데.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합당 과정에서 친청계하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 그러니까 반대를 했었죠 합당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접근법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당청의 갈등은 없다. 한번 또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일단 당청 갈등이 아니라 명청 갈등이었죠. 명청 갈등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력이 소위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지금 제압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정리가 된 것 같은.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에도 다 이렇게 좌도 있고 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논쟁을 할 때는 정책을 가지고 해요. 정책을 가지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지향했던 정책을 때로는 내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정책이 국민의 소위 국리민복을 위해서 더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지를 확대한 예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과거의 클린턴도 그랬고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이 왜 나왔을까? 물론 지지도도 상당히 올라갔는데요. 그 명청 갈등 합당의 와중에 소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의원 중에 그 리박스쿨인가? 그 강연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진영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박스쿨에서 강연을 한 게 그 내용이 지금 유튜브로 떠돌아다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란의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보는 과거의 그 극우 강경파들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진영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때로는 교조적인 듯 보이는 그런 어떤 이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합당과 관련한 이런 치열한 권력 투쟁에서 그러한 그 인사들의 역할이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상당히 컸고 그 와중에 그 사람이 공격을 받으니까 또 그 사람을 비호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도 보이고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압은 했는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냥 민주당은 싫었는데 대통령이 좀 하는 것 같아, 일을 하는 것 같아, 사람까지도 몽땅 포괄해가지고 뉴 이재명 하면서 이것이 계파 정치의 용어로 변질된 걸 지적하는 그 컬럼이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꽤 마음에 들고 자기 생각도 그렇다라는 거를 그렇게 SNS에 올리면서 메시지를, 시그널을 보내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이틀에 걸쳐 집중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정치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이딴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이루어진 첫 소환입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의원은 송구하다면서도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비밀금고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연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집중 추궁하며 13개 의혹 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아내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도 열었습니다. 강선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최대한 모든 혐의를 따져볼 계획인데 이틀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틀에 걸쳐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의혹이 13개에 달하기 때문인데 그동안 이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잇따라 공개된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연말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2달 만에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한 녹취가 잇따라 폭로됐습니다. 김 의원은 아내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는데 이후 검찰도 내사에 들어가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수사 대상이 된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이 검찰 조사를 언제 받는지 움직임을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걸로 의심되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오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꼭 전화 주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니면 뭐 적당한 때 전화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케어를 갖다가 하든지. 대한항공의 특혜성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좌진에게 제주 여행 전 항공사 임원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말하는 녹취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좀 그 제주도 가시는데 좀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화를 할게. 쿠팡으로 옮긴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은 물론 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주고 나가 외면했어. 안 봤어. 내가 알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료 같은 거 난 전혀 안 봤어. 정치연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돈을 건넸다며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이 김 의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0년에 선거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강선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묵인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습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3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신고가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이한 지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천장을 뚫었습니다. 전날 6,100선 턱 밑에서 멈춘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이 올라 3.67% 급등한 6,307.2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1조 9천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끈 건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1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까지 오르며 7%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불을 지폈고 그 영향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등이 나란히 상승하며 국내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젠슨왕의 발언이나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가이던스 봤을 때 AI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AI 발전의 초입 정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주춤했던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른 1188.15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어진 달러 약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3원 넘게 내린 1,42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앞세워 올해 우리 경제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은 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경기는 이렇게 나아지고 있지만 집값과 환율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다시 한번 연 2.5%로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6차례 동결로 금통위원 7명 모두 이번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어 무리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발목 잡았던 집값과 환율 상황 역시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일부 꺾였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고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역시 지난해 말과 비슷한 비율로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월, 2월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이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한 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거지.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성장이 집중된 사이 건설 투자를 비롯한 다른 업종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성장 전망의 상향 조정에도 BIT 부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4%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T 및 BIT 부분 간의 격차는 오히려 11월 전망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3개씩 점을 찍어 금리 전망을 나타냈는데 점 21개 가운데 16개가 현재 금리 수준에 몰리며 동결 기조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한은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8%, 올해 물가 상승률은 2.2%로 제시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2개 분기 연속 1%대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542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4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3분기 1.5%보다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지만 여전히 1%대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가대처처가 발표한 지난해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3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 지출은 0.4% 감소했습니다. 연간 실질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당 대회를 기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해마다 핵무기 수를 늘려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마탄 기마 부대부터 러시아 파병 부대,
그리고 길리슈트로 위장한 군인들까지 각 부대별 북한 군인들이 사열대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격려하며 행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기념해 마지막 날 열병식을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열병식마다 과시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최근 10년 새 개최한 열병식 10여 차례 가운데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눈앞의 무기를 과시하는 대신 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핵무기 증강과 운용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핵 무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 운용 수단과 공간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하는 해군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공격 무기와 인공위성이나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전자전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문에서 오 씨는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니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군시설 등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불러 8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1년이 훨씬 지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정부의 부실한 수습이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무안공항 재개항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과학수사 요원들이 여객기 잔해물을 분류해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5cm 길이의 유골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참사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뜯어내고 걷어내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솔로도 풀고 이렇게 그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인재뼈로 좀 추정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뒤늦게 발견된 유해 앞에서 유족들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빠른 수습과 상황 종료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분명히 안에도 유류품이 나오고 잔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저희 유가족들의 추측이 있었고 그 추측이 이번 이제 현실로 이제 증거로 드러났다라고 보고 이는 이제 명백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 발언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재개항 전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완벽한 안전이라는 겁니다. 유족들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된 상황에서 정부의 막연한 약속만으로 사고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안공항이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안전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돼야 한다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이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차에서 약물과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경찰에 약물을 투약하고 차를 몰았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갑자기 한강다리 위에서 커다란 물체가 빙빙 돌며 추락합니다. 벽에 부딪히며 불꽃까지 튀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는 쿵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서울 반포대교 북단을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밑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까지 덮쳐 이 차량의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한 번 쿵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쾅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뭐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포르쉐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는 깨진 프로포폴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2시간 넘게 지난 뒤에도 곳곳에서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엔 A씨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물건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사기 수십여 개 중엔 새하얀 약물을 채워둔 주사기도 보입니다. 경찰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운전자 A씨가 약물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도 조사 과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차를 몰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의 정밀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약물의 출처와 함께 투약한 인물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셔 남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모텔 연쇄살인 사건 수사가 한창이죠. 피해자는 20대 여성인 김모 씨인데요.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털리면서 신상 유출 논란까지 일었는데 결국 어제 낮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긴급 체포된 지 2주 만이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지 6일 만입니다. 지난 19일만 해도 200명 했던 팔로워 수가 며칠 사이에 1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경찰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누리꾼들이 정보를 찾아 SNS에 몰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사진과 신상이 유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불거졌죠. 게시물엔 욕설과 희롱 등이 담긴 댓글이 무수히 달렸고요. 일부는 예쁘니까 무죄 등 범행을 미화하는 듯한 글을 남겨 또 다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안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요. 일각에선 모호한 신상 공개 기준이 오히려 온라인 신상 유포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나온 점도 공개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흉악범죄로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상 공개의 실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불장 덕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식 가치가 60조 원에 육박한다는 집계가 나왔는데요. 이를 반영한 밈도 인터넷에서 본물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어제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38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이 회장이 가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7개 종목 덕분이었는데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1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인터넷에 퍼진 이재용 회장 패러디 그림입니다. 현재 삼전 상황이라는 이 사진은요, 삼성전자에 올라탄 주주들을 인도 통근 열차 사진에 빗댔습니다. 20만 전자를 기념한 20만 원짜리 이재용 회장 지폐도 합성 사진으로 올라왔고요. 또 5년 전 삼전 10만 원 간다는 할아버지는 또 이러신다, 밥이나 드세요라고 구박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밝고 정정한 모습으로 간병인과 함께 껴안았고요. 또 명품 모자에 선글라스, 금반지와 금목걸이까지 주렁주렁하고 금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가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심제와 마찬가지라며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법 왜곡죄, 이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 왜곡죄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이 한 차례 수정되면서 법 왜곡죄를 적용받는 건 형사사건으로 한정됐습니다. 이들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재판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고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걸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은 법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원안보다 조문을 구체화했고 예외도 생겼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는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거듭된 우려에도 법 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원 안팎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직까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12월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접촉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맡았을 때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고 처음으로 사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재판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왜곡죄 법안을 두고선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의 판결이 다르면 결국 재판부 한 곳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쟁이 있으면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상고제도 개편 역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까지 포함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판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법개혁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민주당은 보수 지역 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농지 투기 논란에 더해 이번엔 공금 부정 사용과 통일교 유착 의혹입니다. 성동구 주민의 휴양시설을 굳이 전남 여수 자신의 농지 근처에 지은 게 수상하고 심지어 통일교 개발지 한복판이란 점이 미심쩍다고 안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농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말이 길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정원호 구청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흠집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업이었고 해당 시설은 국공유 재산인데다 자신의 농지와는 직선 거리로 11km나 떨어져 있어 사익 추구나 통일교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여권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를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가짜 뉴스를 퍼날라서 되겠냐며 정 구청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핵심 승부처 서울을 놓고 여야 군불대기가 시작된 건데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대로만 가준다면 대구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기세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인 TK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판세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은 잘하면은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다. 대구도 우리가 먹죠. 정청래 지도부는 내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 날 서문시장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소속 인사를 돕는 건 해당 행위이자 징계감이란 경고가 나왔지만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동행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층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명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까지 진격하며 전국 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설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선 한 전 대표의 민주당까지 견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천영식 후보 추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강릉 원주대 교수는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방미통일 상임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목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또 뒤통수를 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미 처리가 합의됐던 안건을 여당이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합의에 따른 안건 처리 아니냐고 되물으며 이런 식이라면 국회에서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야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성을 지르는 중년 남성을 제압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직 검사야! 뒤집어줄까? 전직 검사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모두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AI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일단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 뉴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이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역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의 경우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10명을 검거했고 천여 건에 대해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검경합동수사단이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며 8달 만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확증 편향에 빠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위법 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혜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백 경정은 당시 세관 직원들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를 윗선이 무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백경정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단에선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 직원 4명,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관 직원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된 전원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합수단은 우선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실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부서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당시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이 완료된 상태였던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제기했다는 논란 역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찰과 세관에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합수단은 확증 편향에 빠진 백경정이 무리한 수사로 사회적 혼란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은 기록에서 빼는 답정너식 위법 수사였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백경정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며 징계해달라는 합수단의 요구를 받고 감찰을 진행 중인데 합수단은 이번에 백경정 징계 관련 추가 혐의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박 검사가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도구로 삼았다며 검사 직권을 남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핵심 피의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적 만남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수사 당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고 처분은 불이익이 따르는 견책 바로 아래 단계 처분으로 경고 처분 중에서는 검찰총장 경고가 가장 무겁습니다. 자신이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직매입 상품의 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납품업체들의 희생을 요구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정도 기간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이익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 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체험단 행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지만 경찰의 추격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성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다가구 주택 계단을 내려옵니다. 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10대 A군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려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겁니다.
A군은 새벽에 헤어진 여자친구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습니다. 이어 말리던 지인 2명에겐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지인들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죽으면 지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차라리 내가 이거를 막으면 둘 다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제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범행 직후 A군은 흉기를 버린 뒤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A군은 범행 장소를 빠져나와 건물 옥상으로 올라온 뒤 1m 70cm 정도 떨어진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어 도주했습니다. A군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충북 청주 고속도로에서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3시간 20여 분 만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2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평소 A군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성을 보여 이별을 통보했고 이미 폭행 혐의로 A군을 고소했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해자 고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환과 학교,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재환뿐만 아니라 명 씨를 관리 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끝내 물리적 충돌로 폭발했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장은 현역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미끼로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군의회 의원 사무실 앞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려고 소화기로 내리치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챕니다. 진입을 시도한 건 다른 군의원들이 유이식 군의장을 감금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전주 완주 통합 반대 대책위 사람들. 우여곡절 끝에 문이 열렸는데 이번엔 안쪽에서 뒷덜미를 잡아 유 의장이 목이 졸리는 험악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유 의장은 앞선 상황을 두고 감금은 아니었다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통합 찬성 의결을 압박받는 드럼통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 배후로 중앙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메신저를 자처하는 전직 도의원과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 등이 찾아와 공천권을 암시하며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라고 사실상 협박했다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가정도 없이 의결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겁박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단둘이 얘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똑같았습니다. 24일 날 의결해라. 이런 주장의 안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정 장관의 의중을 전달하며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지 공천권을 두고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만간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 전에 전주 완주 통합을 마무리 짓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번 폭력 사태와 뒤따른 기자회견으로 통합 현안은 중앙 정치권의 지방자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군의회 건물 안 물리적 충돌에 더해 유력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란 주변의 미군의 전략무기 배치 정보가 중국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이 아닌 민간 상업 위성업체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남부 오브다 공군기지, 미군 최신의 F-22 스텔스 전투기 11대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선 작년 이란 핵시설 공습 때 B2 폭격기를 지원했던 공중급유기도 포착됩니다. 구름을 뚫고 항모 전단에 속한 구축함 2척도 식별해냅니다. 앞서 제럴드 포드 항모가 이곳에 정박했을 땐 레이더 위성으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야간이나 기상 악화에도 미군의 동향을 실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과시한 셈입니다.
정찰 위성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닙니다. 중국의 상업 위성 업체가 최근 실시간으로 공개한 SNS 게시물입니다. 如果真的发动了针对这个美国和伊朗的打击行动，以色列是伊朗的首要攻击目标。 외교 마찰을 피하면서도 이란에 좌표를 찍어주며 미군을 견제하는 회색 전술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란은 중국의 중동 진출 교두보이자 최대 원유 수입처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미국에 맞서 이란을 직접 돕기보단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中方一贯主张通过政治外交途径解决问题，反对在国际关系中使用或威胁使用武力。 특히 오는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당국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박 감독은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짓는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습니다. 칸 영화제 이리스 크노블로흐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박 감독의 독창성과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은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 기자가 2025 미디어 공공성 포럼 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6회를 받는 이번 미디어 공공성 포럼 언론상은 노동과 언론의 관계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문제의식을 다룬 보도들을 선정했습니다. 고 기자는 김종필 프리랜서 감독과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 양회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과 언론의 왜곡 보도가 노동자를 어떻게 희생시켰는지를 조명했습니다. 네, WBC를 준비하고 있는 야구 대표팀이 삼성을 완파하고 일본 오키나와 평가전 4연승을 달렸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첫 성인 국제대회 출전하는 정우주와 안현민이 투타의 필승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평가전을 통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방망이를 예언한 대표팀은 삼성의 신입급 투수들을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4회까지 5대2. 5회 들어 문현빈과 박동원의 2타점 2루타가 잇따라 터지며 9대2까지 달아났고 이어진 원원 만루에서 안현민은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만루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연습 경기 1차전에 이어 삼성전에서만 2개째 홈런입니다. 다음 타자 김도용까지 연속타자 홈런을 날리며 2, 3번으로 타순을 고정한 유지원 감독의 계산에 힘을 실었습니다. 마운드에선 정우주가 가장 빛났습니다. 선발 소영준에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정우주는 삼진 3개를 섞어 무안타 무실점, 퍼펙트로 3이닝을 책임졌습니다. 투구수 제한이 있는 본선에서 정우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 이름이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리그에서 신인왕을 다퉜던 안현민과 정우주가 대표팀의 필승 카드로 떠오른 겁니다. 7, 80%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설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8, 9회엔 승부치기에도 대비하며 16대 6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연습 경기 4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선두 복귀를 노리던 현대캐피탈을 잡고 3위 추격에 힘을 냈습니다. 한국전력은 33점을 합작한 외국인 주포 베논과 무하열을 앞세워 현대캐피탈을 세트 점수 3대 1로 눌렀습니다. 같은 시간 인천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선 24점을 뽑은 실바의 활약을 앞세워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잡고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기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운영한 코리아하우스에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동안 운영한 코리아하우스에 총 3만 2천여 명이 찾아 하루 평균 방문객이 약 1,800명에 달했다며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중 최고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제1회 세계 기선전 결승 2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중국의 왕싱하오 구단에게 패하며 1대1이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 상변 전투에서 실수하며 형세가 밀렸고 결국 흑 294수 만에 한 집반을 졌습니다. 연일 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도 깨끗해 일찍 찾아온 봄을 만끽하기 좋은데요.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대전 5도, 대구 7도로 아침에도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14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강릉 7도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예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한낮에도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동에 이어 내일은 충청 이남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는 등 내리는 시간이 길지 않겠고 제주도에 5에서 20mm, 다른 지역에도 5mm 안팎으로 양이 무척 적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경남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북부 지역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3일절 연휴의 첫날인 모레 밤 사이에는 영동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